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확정하고 무시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제게서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이제는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운동을 조금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모든 인간은 그 자신만의 쓰임새가 있는 법이며 공부가 안 된다면 다른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의 표본일 듯 합니다. 학벌 자체는 좋지 않지만 제가 잘하는 분야를 살려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며 본인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에 화가 납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재미있는 사연으로 전달하며 제 경험을 통해 서른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게 잘했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손가락질을 받은 적은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오지랖 넓게 제 인생에 크게 참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다들 제 사정을 이해해주겠지 하고 대응했거든요. 물론 제 뒤에서는 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대놓고 욕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박사 아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형님이었는데 형님의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형님이 결혼을 하셨어서 집안에 형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연구실 직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억대로 받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결혼한 지 3년 차여서 스라엘 아주 귀한 딸도 하나 있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댁 분위기가 참으로 화해해 보여서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은 또한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다른 말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딱 가족들에게 할 말만 하시는 분이셨다. 하지만 형님은 아주머님과는 완전히 반대로 말이 무척 많으셨어요. 많은 분이 있었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분이 약간 푼수 같다고 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줄줄이 자기 자랑을 펼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형님을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그 형님의 자랑도 아주 즐겁게 들어주셨어요. 형님이 받은 박사 학위를 무엇보다도 자랑으로 여기시고 아주버님과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출산 이후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두 분이 사내연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서로 사이가 돈독해 보여서 실상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은 순한 편이라 남들과 가식을 부리는 일이 제 생활은 항상 둥근 모습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이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와 만난 사람들에게 모두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였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남들에게는 항상 천사로 인식되길 바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형님이 계속해서 저를 배제하고 의심을 품으셨습니다. 한두 번은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우리 둘째 며느리는 대학생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시고 있어요. 요즘은 모두 대학 진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전공을 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마도 직접 듣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꾹 참았죠. 하지만 아마도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한 이유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감히 말하기에 거리낌을 느꼈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설명했을 때 그의 표정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에 너무 솔직하게 말했었나 걱정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아들들은 모두 명문대를 졸업해서 한 명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하고 다른 한 명은 큰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뭐 둘 다 월급은 남부러울 거 없이 빵빵하게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 한 분이 있으신만 며느리 분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둘째 며느리도 들어왔거든요. 명문대를 졸업한 만큼 며느리들이 분위기 전환에 적지 않고 저도 얼마나 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아주 확연히 미간을 좁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라는 말이냐고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유는 귀찮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고요. 말하고 싶었던 바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두점, 조사 및 맞춤법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문장을 다시 작성해 주세요. 구자라며 했던 바도 서러웠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웠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계속해서 굳어져만 가더군요. 아들들이 대단하고 며느리까지 직업과 학벌 모두 뛰어나서 저 같은데 껴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런 생각에는 싫었겠고 내가 가족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대 없이 슬쩍 우려먹다 보니 자신이 없어지고 남편이 손을 잡고 힘이 되어줄 때도 주눅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이 나선다고 해서 오히려 제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견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짜증났던 점은 님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제게 대해선 누가 봐도 조롱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라도 가지구지 말을 얹어서 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구멍을 파시는 형님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는 분위기로 대화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형님은 전혀 잘 지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어머, 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한 것을 요즘에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인가요? 중도 탈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어떠한 사고로 인한 사정인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사고로 인해 중도 포기한 것뿐인가요? 제가 자세하게 말하긴 어려워서요. 그냥 사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사고 친 거 맞네.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기도 한 거야?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일진 같은 거였나? 어머나 무서워라. 순진하게 생긴 애들이 원래 더 무서운 법이거든. 형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가 더 있을까?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취직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봐야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은 승진하기도 어렵고 월급도 적을 텐데요. 그 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워졌고 남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누구든 나를 보면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굳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또는 집이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했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팽개쳤고 침묵만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침묵을 깨주신 건 남편이었고 형수님이 조용히 계시니까 정말 엉뚱한 말을 내뱉으셨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공부를 중단해야 했어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형님이 더욱 과장되게 놀라는 척을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둘 정도였다고? 아니, 생긴 것만 보면 무척이나 건강하게 생겼는데. 아, 그래서 어디가 아팠는데? 아이, 그럼 지금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건강해도 모자랄 파일. 하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서방님,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건데? 뭐, 심각한 병이라도 걸려서 입원을 오래 해야 하는 거라 그만둔 거니 나는 다른 것보다 그 아팠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는구나.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심각해진 분위기에 점점 더 압박감을 주듯이 온 가족이 저를 싹 바라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며 쟤를 일으켜 세웠어요.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나도 당황하면서 편안하게 일어서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다음에 형수 없이 오신다면 대화가 더 원만할 것 같아요. 어이쿠, 서방님, 저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며 고집하는 건가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이 시원치 않아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건지,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그랬던 건지 궁금했던 게 잘못된 걸까요? 서방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동서될 사람들한테 더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해요.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희에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꾸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열받아서 다리선 못하겠어요. 아무튼 다음에는 형수 없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 다시 한번 내주시면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어나 가자 하시니 형님의 얼굴을 째려보고 저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더 기분 상하는 것보다 다음에 만나 뵙는 게 나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사만 꾸벅드리고 싶었답니다. 남편이 자고 일어난 후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제 마음은 좀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건 아니었는데 약간 마음이 미안했어요. 제 형수가 그런 말을 하리라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형수는 우리 집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분이라서 당신에게도 똑같이 대할 줄 알았는데 이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얼굴이 굳어지기 마련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좀 더 빨리 설명해줘야 했는데 긴장해서 그렇게 말이 막힌 거예요. 형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형수 없이 다시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다음번 만남이 긴장되고 무서워요.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만 여태까지는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약점이 되니까 슬프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형님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적대적으로 대해 계속해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다음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고 그때엔 아주버님네 부부가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얄미운 신우철 군인 형님이 없으니까 험성한 대화도 좀 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부모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퇴한 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의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실 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계속 둘만 살아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셨죠. 친정 부모님 중 한 분이 계시지 않다는 말에 더 이상 탐탁치 않아 하는 눈빛을 보내셨는데 정말 입이 막막했어요. 제가 진중하게 내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아야만 시부모님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까지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궁금해하셨던 제 직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만나게 되긴 했지만 제가 게임한다는 직책은 아니었고요. 사실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어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았지만 대학을 가기에는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하루 종일 공부해도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난 후 스피치 학원에 다니면서 발음과 발성 연습을 하며 노력했고 그 결과로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공공기관 채용에는 당장 합격하지 못했지만 공중파 방송국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랬겠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벌어가며 안정적으로 살 만큼은 벌어왔어요. 책을 녹음하는 일들은 수입이 적고 업무량은 꽤 많은 편이지만 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꾸준히 받아내며 수행해왔어요. 그 결과 감사하게도 요즘은 내게 일을 주는 회사가 많아지고 수입도 꽤나 많아져서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죠. 학력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직업적으로는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 부족함을 잘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나쁘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한 일정이 자유로워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가정을 꾸려 살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견뎌왔는지 그 굳건한 심지가 잘 보이는 것 같구나.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며 잘 살아보자. 시아버지는 저에게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토닥거려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표정은 전혀 풀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도 고정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어서 은근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 내색을 비치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으로 살겠다며 시댁에 가서 누웠고 까지도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반대하지 말라 하셨대요.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울며 겨자먹기로 허락하게 되었고 나는 마음속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친 시어머니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나를 보면 잡아먹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어떻게 그녀를 설득해야 할지 걱정했다. 얘로 결혼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시부모님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법이야. 싫어도 싫어하는 뒤를 내비치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티를 내지 말아라. 그저 나를 예뻐해서 결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다. 내가 내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허락했다니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음모를 꾸렸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부족했던 점도 사실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남편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와 제 아버지를 잘 챙기기도 했고 시댁에서 무시를 당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 더 화를 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제가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성우로서 꾸준히 일하고 있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은근히 일정이 불안정해서 일거리가 없는 주가 생기면 2주 동안 쉬어야 했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인 개발자에 비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너무 초라한 수준의 며느리로 보일 수 있었기에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주 멋진 시집살이를 시키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당연한 일이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두유에 바나나를 넣어서
우리 아들에게 갈아주곤 했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든든하다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사는 거 알죠? 매일 아침 뭘 먹이고 출근했는지 식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입이 좀 심심해서 누룽지가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졌네요. 아이 누룽지를 진득하게 눌러서 설탕을 뿌려서 가져와. 어차피 이번 주에 할 게 없다고 했지 않았어? 시이가 먹고 싶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갈비찜이 먹고 싶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하지만 갈비찜을 야들야들하게 쪄서 오면 좋을 것 같아. 시아버지랑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치아가 별로 좋지 않으니 아주 푹 삶아서 와야 해.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약재도 듬뿍 넣어야 해. 시어머니는 아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듯이 나에게 시킬 때마다 군소리 없이 모든 일을 해냈어. 묵묵하게 싫은 티 한 번도 내지 않았어. 거의 6개월에 걸쳐 로봇처럼 대답만 하고 해줄 일을 다 해주었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다가 너는 애가 싫다는 말을 하더라고. 한마디 없이 몇 개월 동안 시켜주는 일을 다 아니 나 같으면 더러워서도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해. 그래도 내 근성 하나는 내가 인정해줘야겠네. 아주 근성 있는 며느리였어. 그 후로는 나름 시어머니와 꽤 잘 지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한번 인정을 하고 나니까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한 거야. 그게 바로 형님이야. 형님은 나와 시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든 나를 경쟁 상대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 박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근성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몸소 깨달았지? 아무래도 내가 성우로 활동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요컨대 귀에 쏙 드는 타입인 것 같아. 쏙쏙 박히며 발음도 상당히 정확했거든요. 얘는 성우로 일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아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런 이유로 나랑 함께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자고 제안했는데 애들은 바쁘다며 핑계를 대서 나랑 함께 교회에 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식 자랑도 못할 만큼 민망해. 아이고, 어머님,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 중졸이 자랑하는 것 같아 웃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도 맞아서 성우로 일하며 돈을 벌고 사는 게 어딘가 괜찮다는 생각도 해봐요.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책을 열심히 읽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중졸인데 교회에 가는 건 괜찮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도 직업에 차별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생각하실 텐데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두 아들이 명문대 출신이고 맏며느리가 박사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려. 그러나 중졸인 며느리를 딱 데리고 가봐도 우리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군요. 어머님,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아쉽지만 학벌이 좋은 형님 곁에 다녀야겠어요. 아휴,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원 그러길래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오죽 좋겠어요. 검정고시도 뗐으면 전문대라도 가려고 노력을 해봤겠죠. 그랬나요? 그러네요.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퇴로 끝날 거면서 이제 뭘 그렇게 열심히 읽었겠어요. 저는 솔직히 엄청 무식할 줄 알았는데 동서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어머, 동서. 이거 칭찬이죠. 칭찬해주는 우리 동서가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내가 칭찬해주는 거야?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형님이 하는 말을 무시하기로 했죠. 시어머니의 부탁이 있어서였고 워낙 학벌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만큼 좋은 재물은 어디에 있겠어요. 시시할 때마다 저랑 비교를 하면서 본인의 학벌을 뽐내는데 나중에는 그냥 지겹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처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면역력이 생겼는지 오줌 내세울 게 저거밖에 없는 건가 싶었던 거죠. 전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야? 잘 키운 아들이 못난 며느리랑 결혼한다 해서 화딱지가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형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기 힘들 정도로 화딱지가 났고 초연해지려고 해봤지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참으면 평생 놀림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손이 사람이면 어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법인데 형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신까지 참을 필요가 있어? 나는 당신이 당당해졌으면 좋겠어. 들이박을 때는 들이받더라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까. 저는 형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불편했던 것은 아니었고 시어머니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자주 시댁에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개인 개발자인 남편은 며칠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지겹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댁에 놀러만 가면 형님이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으려는 거예요. 아이 통서 동서는 일도 없어서 프리랜서라고 하더니 연락이 없으면 백수라고요. 일거리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서요. 일일 일은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리가 나면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일이 몰려올 때라면 또 눈을 감게 되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바쁘게 되어요. 세계에는 일하는 시기와 덜 일하는 시기가 있는데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거나 광고가 바뀌는 시즌에는 매우 많은 업무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남편 혼자서 역할을 다 해내고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거죠. 아이쿠, 우리 남편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구나. 요즘 몇 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서는 시부모님 집에 잘 지내다가 밥을 먹고 떠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왔으면 돈이라도 써야죠. 난 시댁에 가면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형님을 보면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나랑 동서랑 같이 가야 했는데. 내 아이를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시대예요. 경력 있는 여성이고 현재는 그냥 쉬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라면 어머님 짐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러 나갈 거예요. 성우도 공채 같은 거 없다니 회사에 소속될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도 낳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해보면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형님이라면 또 다를 거예요. 형님은 아주버님께 의지하면서 지내시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왜 동수한테 손을 내민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는지요? 학벌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의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같네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저에게만 그러시면 제가 만만하게 생각돼서 무시하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얘들아, 시끄럽게 싸우지 말고요. 놀러 왔으면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세요.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애를 들 쓰셔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들 쓰신 건 아니고요. 자꾸 형님이 저를 무시하시는 게 그렇죠. 시즈카, 이제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형님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둘째를 떡하니 가졌지 뭐야? 둘째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서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스톱했지 뭐야? 어머님, 드디어 둘째를 가졌어요. 그 말에 시부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형님에게 온 관심을 쏟으시고 당연히 저는 걷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뒷전이 됐어요. 물론 제가 그런 걸로 질투하거나 시기를 했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둘째를 시화하셨다는 소식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은 제 축하만을 말이 뭔지 생각해보면서 형님처럼 저도 질투했나 생각했거든요.
콧방귀를 흥하고 끼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를 가졌다고 아니면 둘째 성별이 뭐냐, 지금 몇 주나 됐어요? 내가 딸 손주만 있어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처음에 딸을 낳으셨는데 부모님께서는 가부장적인 옛날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시라 그런 것 같아요. 아들 손주를 엄청이나 바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아이라는 도착이 없으셨는데 형님은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성별이 뭐냐고 하시더니 형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입만 달싹하더니 성별을 아직 모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궁금해서요. 물어봤는데 몇 개월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아직 임신 초기라 이제 겨우 6개월을 넘겼거든요. 일찍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의 성별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입도 떴고 배 모양도 다른 게 아무래도 첫째 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아들 손주를 갖고 싶다고 기도를 올렸더니 만약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일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이 어색하게 웃는 것이 보여지면서 형님도 대단한 부담감을 안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형님이 임신 6개월이래요. 차가 된 후 둘째 아이도 딸이었다는 사실을 시댁에 모두 말씀드렸고 시부모님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아들이 어디서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맏며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자꾸 아들을 낳을래 하는데 딸을 낳게 되면서 말입니까? 나를 어디에 사용하려는 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잉, 형님이 앞에서는 곧고박말을 하시지 못하셨지만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리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그 말에는 제게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져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어쨌든 형님이 출산이 임박해서 제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겼고 낯선 변화에 아픈 곳이 어디인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결과 2줄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달려갔어요.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시댁과 친정아버지께 임신 소식을 전했고 시부모님은 아이의 성별을 물으려 하셨지만 형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을 못하셨어요. 딸을 낳은 형님을 대놓고 어떻게 성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5주 차에는 아직 성별을 알 수 없으므로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이 지나갔어요. 4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딸을 원했었지만 남편은 자기와 같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아들을 바랐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소식에 남편이 매우 기뻐했어요.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께 몰래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감격스런 말을 전해주었어요. 도대체 신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첫째로 낳지 못한 아들을 둘째로 당신이 낳다니. 아유, 정말 감격스럽다. 우리 집도 드디어 대를 이어갈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뭐 불편한 점은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우리 아들 손주까지 그 정도도 못하겠니?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게도 너무나도 기뻐하는지 형님이 계셔서. 제가 대담히 자랑스러워하며 제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제 며느리가 떡하니 손주를 가졌다니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진정한 면의 진주야. 어머님, 저도 아이도 귀가 있어서 모두 듣고 있어요. 아들 타령만 하실 거예요. 요즘은 딸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아봐야 어머님 말동무 해주는 건 며느리 아닐까요? 지금도 제게 찾아와 주세요. 아들들은 찾아오지 않잖아요. 형님을 향해 입을 삐죽이며 말씀하자 시어머니가 형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기가 팍 죽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휴, 그냥 좋아하니까 하는 소리지만
아들을 가졌다고 하니 내가 뭐 딸이 부족하다고 한 적 있나? 왜 그렇게 눈치를 보시나요? 궁금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부분에서는 말이 많지만 이상하게 형님에게만 말을 못 하신다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저한테 형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사후 조리원을 예약해 주시고 육아용품도 사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한 비밀이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예약을 해주었다고 해요. 아주 분명한 이야기였어요. 아주버님은 아무 생각 없이 형님에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형님이 전화해서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사후 조리원을 예약해 주셨다고? 내가 이거는 서에서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형님은 그날 바로 시댁에 찾아가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들과 딸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형님이 그 사실을 알아버려서 형님을 달래느라 큰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내신이 화가 나셔서 저에게 화를 낼 정도로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내가 그렇게 비밀로 부탁했는데 그걸 첫째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정말 곤란했다. 죽을 뻔했다. 이런 소리는 왜 하는 거냐?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얘야, 어머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형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비밀로 부탁하셔서 입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첫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아니, 제가 독심술을 썼다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못 배워서 생각이 없었던 거니 뭐니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몰라. 갑자기 학벌을 우는 듯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랬고 서원에서 울면서 너무 서운해서 눈이 부었어서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하라고 닥달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운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왜 학벌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말한 게 형한테 실수로 엄마가 사후 자리를 예약해준다고 했던 건데 그걸 너무 기뻐한 것뿐이야. 형도 아무 생각 없이 형수한테 말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를 우리 사이에 자꾸 덮으려 하니? 써보고 그렇게 어찌하나 계기에 참여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니 생각해야 해. 못 배운 척하며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한 것 때문에 왜 그래 왜 끝까지 학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진짜 왜? 사람을 무시하면서 상처를 주냐고 앞으로. 형부 눈치를 보며 사야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사오. 조르는 취소하겠으니까 더러우니까. 치사해 안 받으세요? 갑자기 아들 손주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짓고 놀라 제 눈치를 봐야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서 들은 사실이지만 아주머니가 결혼할 때 시댁에 돈이 없어서 형님네 집에서 신혼집에서부터 세차까지 모두 지원해주지 않았나 하는 거래. 그래서 시어머니는 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형님에게 눈치를 보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대면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게 진통이 시작되어 긴급하게 출산을 하러 가야 했어요. 남편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모두 놀라서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주었는데 진통은 계속되지만 아이가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며 은근히 눈치를 살피며 푹 쉬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 속이 뒤집혀도 바쁜 형제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고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힘겹게 형과 시어머니가 병실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내려가신다고 하시면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신생아실로 내려가셨고 형님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 형님이 태어난 아이가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우리 애들은 부모가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아이는 명문대 유전자의 반만을 갖고 있어서 동서 유전자 몰빵당한 거 아니에요.
완전 꼴통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럼 몸이 아파서 조락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너 그냥 지능 수준에 따라 학교를 다니지 못한 거겠죠? 제가 화를 참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동선이 꼬이신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진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그 기분 나쁜 사람이 따라와서 반가운 척을 했어요. 병원에서 출산하는 줄 알았더라면 더 조심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젠 늦었다고요. VIP 병동으로 옮겨주세요. 그쪽은 누구신지 갑자기 VIP 병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죠? 동서 아는 사람이야. 제가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소개가 많이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할 생각은 못하고 형님, 반갑습니다. 큰 눈을 두고 저를 바라보더니 그 순간 병원장님은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고개를 꺾으시며 인사를 하셨어요. 그것을 보며 문이라도 들었는지 형님은 팔짱을 끼고 저와 병원장님을 번갈아가며 보며 은근히 비아냥 거리셨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고마운 게 많아서 납작 엎드리세요. 돈도 없는데 VIP 병동 가서 그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너는 남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너무 막말하잖아.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동생까지 나왔는데 고생했다 말은 못할 망정. 육병동에 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병원비를 쓰겨야 할까요? 저희 병원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모셔야지. 그 말에 형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베크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많이 발달했으니까 성인이 되어도 생기는 병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저처럼 소아 시절부터 선천적으로 앓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이 병은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겨 손목을 사용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제 증상은 어린 시절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연필 조각으로 아지를 중단하게 된 것이었어요. 손목 관절이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었고 이대로 놔두고 계속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아예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없어서 모든 짐은 남편이 전부 들어주었어요. 선천적이고 그래서 제 지병은 연구에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케이스였던 것이죠. 게다가 요즘 병원들 중에 가장 돈이 되는 과가 정형외과 아니겠어요? 저는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연구 대상이 되어주었고 우리 어머니도 희귀 혈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쌍으로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병원에서는 우리 가족을 극진하게 VIP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손목을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후천적으로 키즈베럭병이 발생한 사람들은 병원의 홍보와 소문으로 수술을 받으러 줄을 서게 되었고 병원은 이로 인해 돈을 벌며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정형외과가 유명해지면서 다른 과의 환자들도 줄을 서게 되었고 더불어 우리 어머니의 혈청을 사용하여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 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께서는 병에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셨고 그 노력으로 인해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공로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병원 측에서는 저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료 기록을 보고 병원 이사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하며 VIP 병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형사께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했어요. 엄마가 손목에 아픈 것을 대충 말했다.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러 가긴 했지만 이해는 했어요. 고작 그런 이후로 저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동양 언어로 공짜 수술해서 나아진 것 아니야? 어이가 없네. 아휴, 곰뱅이 구르는 재주가 있네. 얼마나 좋아. 공짜로 수술받아 공짜로 비병동. 이번에 나도 어디 한 곳이나 아플 걸 그랬다. 시어머니는 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형님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첫째, 너는 둘째한테 낳느라 고생했다고 말은 못할 망정. 그 질투나 하고 있니? 내가 그런 까닭에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들이 뭔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어머님이 말로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성별로 따지면서 며느리 차별하지 않아 주세요. 어머님께서 자꾸 그러시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저거 내가 아들 타령 좀 하겠다는데 왜 내가 난리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은 둘째를 예쁘다고 사후조리해 준 것 아니에요? 얘야,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주고 찾아주고 다 해주셨는데 고작 아들만 가지고 차별하는 어머님이 더 못된 거죠. 내가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나한테 감히 못됐다는 말을 해. 위아래도 없어. 너는 제 앞에서 대판 싸우시는데 아우 배가 당겨가지고 말리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구경이나 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이번 생활에 잘 적응했고 조리원까지 무사히 다녀온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5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가 매일 같이 찾아와서는 제게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으시며요. 우리 둘째 며느리의 손목 관절도 좋지 않은데 아이를 하루 종일 어떻게 달래고 안고 하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몸조리나 해라. 그게 또 질투를 느꼈던 형님은 어머니에게 서운해하며 시비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손목이 아픈 둘째를 어떻게 돌보라고 하느냐며 싸움을 하셨어요. 결국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형님은 그 화살을 전부 다시 아버님에게 돌리게 되었어요. 아들만 나한테 기대고 딸은 너만 기다리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만 낳아야 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결혼할 때 너가 한 게 뭐 있어? 지불도 없었잖아. 집이나 차도 다 내가 해왔는데 아이고 어떻게 시댁에서 이렇게 나를 천도할 수가 있어? 정말 기분 나빠. 매일 같을래. 들들 볶다 보니 아주버님은 참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과묵한 타입이라고 했었는데 결단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형님이 매일 같이 난리를 치자 이혼하자고 딱 말씀하셨어요. 님은 경력단절에 애통하셨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고 하니까 이혼을 못 해주겠다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아주버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형님과 사이가 틀어진 시모조화로 찰이 잘 됐다며 이혼하라고 하셨대요. 결국 이혼 소송을 거쳐 이혼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이 이뤄지면서 형님은 대폭 손해를 보게 되었네요. 결혼 후에 형님이 쌓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집은 형님께서 해였던 집이었는데 차며 전체가 반으로 갈라버려졌네요. 형님이 울면서 외쳤어요.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이렇게 빌어봐야 소용없다며 매몰차게 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제 손목을 걱정해 주시면서 애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마음씨 좋게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